이별을 끝낸 줄 알았던 사람들, 왜 다시 서로에게 끌려갔을까요? 그리고 12화, 현지가 보여준 그 이해 안 되는 행동들은 정말 그 순간의 감정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훨씬 더 오래된 감정의 잔향이었을까요? 보통 우리는 이별을 지나면 이젠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항상 자신이 모르는 방식으로 움직이죠. 특히 환승연애 같은 극단적인 환경에선 내면 깊은 곳에 숨어있던 감정들이 예기치 않게 드러나게 됩니다. 12화의 현지 역시 그랬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말도 안 되는 행동, 이해 안 되는 감정. 하지만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행동들은 모두 이어져 있곤 합니다. 과거의 흔적, 이별 후의 공백, 그리고 다시 마주한 관계의 압력까지. 당신도 잠시 자신의 경험을 떠올려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면서도 왜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다시 흔들렸다는 순간들. 마음은 늘 논리가 아니라 패턴으로 움직이니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12화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현재의 심리 패턴, 그리고 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정신분석 매니아만의 방식으로 풀어서 하나의 흐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분석은 현지라는 인물의 행동을 넘어서 우리 모두가 가진 감정의 그림자까지 같이 비춰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제 목소리가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바로 가보시죠. 드디어 두 번째 남자 매기 승용님이 환승연애에 출연을 하게 됩니다.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민경님하고 지연님 이 두 분이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죠. 그래서 제가 두 분에 대해서 누차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민경님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선택을 지금 하고 있다. 자, 민경님은 당시 원균님과 4화 때 첫 데이트를 하면서 자기는 배울 점이 많은 남자, 뭐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남자를 원한다고 했는데, 웬만하면 이 말은요 거의 전문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민경님도 이 프로그램에 보면은 원균님한테 갔다가 우진이랑 좀 데이트하는 만등 나쁘지 않게 보다가 두 사람에 대해서 잘 흘러가고 있으나 민경님의 감정선이 오르지 않았다라고 했고, 11화 때도 말씀드렸죠. 실제로도 민경님은 승용님을 택합니다. 그러니까 좀 슬프지만 이건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뭐 단순히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세간에 떠도는 대로 뭐 한여다, 뭐 커뮤니티에서 얘기한 대로 뭐 퐁퐁담이다 이런 말 하고 싶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요, 이런 경향은 남자나 여자를 떠나서 보편적으로 늘 있어왔던 일이기도 합니다. 20년 전에도 일어났고 200년 전에도 500년 전에도 자기 감정이 가는 것보다 현실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무수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문화작품이라든가 예술작품에서 자기의 어떤 그런 여자친구를 버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버리고 돈 많은 이제 귀부인과 결혼을 했던 그 남자들의 이야기들, 혹은 반대로 돈 많은 남자와 결혼하고 그리고 현실적인 선택을 하고 기존의 남자를 차고 뭐 후회하는 뭐 여자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 인류 역사 보편에 걸쳐서 일어나는 일이기도 해요. 그리고 저는 민경님이 같은 선택을 지금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게 안 되니까 민경님이 여기서 인터뷰 상으로는 뭐 본인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서 다시 유식님한테 간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전 다르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람의 말을 잘 믿지 않습니다. 여기서 민경님이 하고 있는 그 선택과 말은 방송상이니까, 그리고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이때까지 없어서 뭐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그리고 일본 이제 가마쿠라 가는 선택에 대해서 승용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민경님이 인터뷰상에서 뭐 승용 오빠가 어차피 날 선택하지 않을 걸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선택을 한 거다 라고 하지만, 글쎄요, 만약에 승용님이 민경님을 선택했으면 지금과 같은 인터뷰를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 부분을 되짚어보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민경님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입장이 뭐냐면, 이제 유신님과 한따까리 했을 때 방에 모여갖고 내가 널 다 키웠는데 식의 이런 식의 발언은 지금 그녀가 연애를 하는 어떤 이전 X에 대해서 보는 관점이라기보다는 내가 너의 키웠다, 즉 어떤 소유욕이라든가 내가 너에게 강력한 영향을 끼쳤고 너는 나의 소유물이야 라고 하는 관점에서 더 나오고 있는 반응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작진도 조금 이제 MC를 통해서 좀 옹호하긴 해요. 지금 민경님이 처음 이별을 지금 겪는 상황에서 그렇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녀 자체에 갖고 있는 성향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게 자연스러운 일을 한다면 지연이나 뭐 원규 혹은 다른 커플도 다 비슷한 말을 했어야 돼요. 내가 너의 소유물인데, 내가 널 키웠는데, 뭐 이런 식의 말을 하진 않는단 말이죠. 즉 민경은 본질적으로 굉장히 좀 현실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이 나쁘다 뭐 좋다 뭐 이렇게 함부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그녀의 그런 선택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그녀의 인생이 물질적으로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정신적으로는 굉장히 공허함에 빠지게 만들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미술 감상 전시회 가는 게 취미라 가지고 강남도 가보고 홍대도 가보고 뭐 삼청동 헥헥거리면서 평창동도 가보고, 왜냐면 평창동이 진짜 산 높은 데 다 이 갤러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등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 해서 가보고 했다면 그 부자 동네들의 약간 특징이 있어요. 겉은 굉장히 평온해요.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속은, 이들이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 이유는 갈등을 일으키고 내가 뭔가 이의를 제기를 하고 화를 내는 모습 자체가 그들에게 있어 프라이드를 마이너스로 하고 속된 말로 땅값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이 사람들은 정말 평온하고 정말 여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유 있는 행동을 보여야지 내가 잃을 걸 잃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판단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그들이 굉장히 여유롭게 행동을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민경님의 마음도 이와 같이 겉으로 보이는 바와 실제 지금
느끼는 게 완전히 지금 다른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유식님에 대한 어떤 진짜 전 여자친구로서의 그런 감정보다는 조금 비틀린 거죠. 내가 너에게 투자한 게 있으니까 난 그걸 널 회수하기 위해서 유식이 너도 어느 정도 나에게 미련이 있어야 된다는 관점으로 좀 더 많이 해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두에게 안 좋죠. 물론 민경님이 지금 한창 이별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도 하고 이제 뒤늦게 애도를 거친 상태에서 그렇게 마음 먹는 게 저는 되게 자연스럽다고 보고 있고 우리 모두의 주변에 일어난 일이기도 해요. 저도 마찬가지겠죠. 굉장히 전 여자친구랑 예전에 연애를 하다가 헤어졌을 때 뭔가 제가 더 많이 신경을 썼고 제가 더 많이 아쉬운 게 있었고 더 최선을 다했다면 당연히 제가 나에 대해서 부채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또 그거를 자연스럽게 연인과 이제 이별을 하는 과정에서 표현하고 표출하고 싸우고 찌지고 뽑고 하면서 점점점 이제 마음을 정리하는 것도 맞긴 하죠.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이런 모습이 자연스럽다고 하면서도 그러나 그녀가 이거를 잘못 먹어서 아 내가 돈 없고 능력 없는 인간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개고생을 하는구나. 어떻게든 전문직 하나 붙잡아가지고 팔자 고쳐야겠다라고 마음을 이상하게 먹는 순간 이제 인생이 엄청나게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조금 걱정이 돼요. 전문직과 결혼하고 싶고 그런 건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능이에요. 아니 직업 좋은 사람과 안정적인 사람과 결혼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러나 그것과는 별개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보지 않고 무턱대고 선뜻 결혼하는 거나 혹은 그렇게 아 저 사람이 전문직이기 때문에 아 저 사람이 제 전 남자친구로부터 제공해주지 못하는 것을 저 사람이 제공해주겠다는 마음으로 선택하는 거는 제가 무수히 많은 심리상담 사례와 정신분석 사례 등을 살펴봤을 때 최악의 선택이 될 수도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둘이 잘 맞아가지고 잘 살아가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굳이 이제 정신분석 임상 사례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지만 그러나 패턴이 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능력 없는 사람에 대해서 뭐 실망을 하거나 아니면 전 남자친구에 대한 복수심으로 뭐 6개월 만에 휙 결혼해버리고 선봐가지고 휙 해버리고 이런 사람들 전부 다 10대 때 50대 때 인생에 공허함을 느끼고 정신분석 카우치에 앉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래대로 돌아가서 이제 승용님이 착 등장을 하고 있고 지현님과 그 민경님이 이제 관심을 이제 기울이는 상황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이제 첫 장면이죠. 그리고 이후에 승용님은 고민 끝에 윤영님을 택하게 되고 또 백현님이 이제 긴장을 빠는 이제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 유식님이 이제 농담을 던지거든요. 뭐 얼굴 빨개진 것 같다. 그래서 윤영님이 진짜 처음으로 정색을 때리면서 나? 내가? 라고 하면서 약간 정색을 때리면서 유식님을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식님이 좀 실수한 거죠. 이게 자칫하면 얼굴이 빨개졌다. 즉 승용의 데이트 제안에 대해서 마치 백현보다 승용을 더 좋아하는 것처럼 오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윤영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얼굴이 빨개진 것 같진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유식이 너무 이제 짓궂게 농담을 했고 특히 옆에 이제 백현이 있는 상황에서 민감한 부분을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했다는 점에서 조금 비판이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지현님은 지금 승용님께 관심을 갖고 이제 두 분이서 가마쿠라 여행을 가게 되는데 글쎄요. 지현님께 데이트를 순간적으로 받고 승용님이 보여주고 있는 그 표정은 절대 좋아하는 표정은 아니었어요. 그 이후에 승용님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시간에도 계속해서 인상을 쓰고 손을 턱에 대면서 고민하는 듯한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처럼 제스처를 취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어떤 탐정님이 댓글에 다뤄주신 것처럼 지연님이 나르가 아니냐 그런 의견이 있고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다는데 저도 동감을 합니다. 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냐면요. 지연님은 너무 전략적이에요. 즉 그녀가 원규에게 비난했던 원규 오빠 당신 지금 진심 아닌 사랑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었어? 라고 하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니 지연님 이럴 때도 유식한테 다가간 것도 그렇고 이후에 당신의 모습이 더 진심 아닌 사랑이 아닙니까? 라고 비난을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너무 전략적이고 너무 정교하고 너무 계획적으로 틀을 잡고 들어가요. 이번에 승용과의 그 데이트에 마찬가지로 그 주방에서 같이 대화를 하는 모습도 그렇고 의도적으로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의도적으로 관심사를 묶은 후에 의도적으로 이러니까 나 승용 오빠랑 같이 가마쿠라 가요 라고 하고 있고 또 문자도 비슷한 얘기로 뭐 격려 얘기하고 있고 이게 나에 대한 관심일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승용 입장에서는 너무 자기적인데 너무 인공적인데 라는 느낌을 할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윤영과 백현처럼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그런 느낌이 아니라 너무 자기도 모르게 전략적으로 틀을 잡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것이 연기에 대한 휴유증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녀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 쉽게 이게 진심이구나 라고 생각하긴 좀 힘들 것 같아요. 오래 지켜보면서 며칠 동안 이 방송에서처럼 이제 같이 함께 지내면 이 사람이 실제로 진심인 경우가 이런 경우나 아니구나를 판단할 수가 있겠지. 이거는 승용 입장에서는 그게 될까요? 온지 며칠 되지 않았는데 하루밖에 안 된 사람인데 갑자기 전략적으로 와가지고 들어와서 책 읽는 거 좋아해요? 나도 그런데 NF라고요? 나도 MBTI NF인데? 우리 같이 여행 갈까요? 너무 이게 어떤 장애물 없이 착착착착 흘러가는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지현의 모습에 대해서 저는 지현이 아주 어릴 적에 잃어버렸던 그 아버지에 대한 상실감을 애도하기 위하여 그녀가 남자가 됐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그녀 안에 아버지와 같은 능동적이고 계획적이면 진취적인 모습을 스스로 함유하고 있고 그녀는 그것을 자신과 동일시함으로써 잃어버린 아버지에 대해서 애도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저의 해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녀가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승용이나
뭐 원규 입장에서는 뭔가 너무 계획적인데 너무 뭔가 이게 사람의 마음이 뭔가 부자연스럽기도 하고 뭔가 어색하기도 하고 뭔가 인간적인 면도 드러내고 실수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치밀하게 착착착 파고들어요. 그게 오히려 위화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이거 나르 아닙니까? 이거 나르시스트 같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머리 자르는 사람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라고 충분히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저도 초반에는 네, 제가 1화를 이제 리뷰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거 투페이스 아닙니까 이거? 이거 두 얼굴 같은데? 너무 계획적이고 자기적이고 1화 때 하고 2화 때 유시가 때 접근하는 게 이렇게 어떤 정교하게 수술하는 메스를 들이대는 의사처럼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접근하는 게 말이 되나? 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썸네일을 만들어서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이유로 비공개 처리를 한 영상인데 그때도 비슷하게 말씀드렸었죠. 너무 자기적이다? 제가 지금 지현님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감정이 그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현님이 원규님 앞에만 서면은 약간 솔직하게 자기 감정을 표현해요. 이 부분이죠. 이제 원규님하고 지현님이 이제 한따까리 하는 장면인데, 자, 여러분도 이 장면을 보면서 좀 느끼셨을 겁니다. 뭔가 지현님이 원규님 앞에서는 드디어 좀 솔직해요. 그러니까 승용님이랑 대할 때랑 유식님을 대할 때는 뭔가 만들어진 그 사람을 좋아하는 듯한 연기를 하고 있는 사람처럼 보인다면, 이때 그 당시에 지현님이 원규님한테 장난해? 내가 너한테 준 옷을 그걸 지현이 입고 다니게 한다고? 너 미쳤어? 라고 하는 등 솔직하게 자기 감정을 다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지현님이 메소드 연기, 그러니까 연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메소드랑 철저히 계획적으로 하는 연기가 있는데 지현님 성격상 연기를 늘 계획적으로 모든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설계해서 그때 이런 표정으로 연기를 하면 관객들이 날 이렇게 봐줄 거야 라고 하는 메소드가 아닌 이제 계획 연기를 했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때는 처음으로 몰입을 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배역에 몰입을 했든 뭐든 간에 정말로 자기 안에 있는 그 감정을 끌어올려서 원균이가 한따까리를 하더라고요. 세탁소에서 나랑 데이트하고 싶으면 그렇게 개소리 하지 말고 그 옷 받아와 이런 식으로 하는 등.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지현님도 메소드 연기에 좀 자질 있지 않나? 근데 본인이 계속 억눌러 온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어쩌면 그녀가 연기에 있어서 좀 정점을 치지 못하고 좀 빠그러지는 원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기도 하고 있기도 하고요. 지금 이제 승용님 얘기가 딴 데로 돌고 있는데 다시 승용님 얘기로 돌아가 볼게요. 자, 승용님에 대해서 이제 저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이게 승용님께 좀 죄송한 말씀이에요. 근데 저는 원래 처음에 사람 처음 봤을 때 좋게 평가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험한데 안전한 사람이기도 해요. 왜 안전하면서는 위험한 사람이냐면요. 승용님은 자신이 왜 여성들에게 어떻게 보일지도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자기 직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접근한다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플러스 내가 인상이 좋고 부드럽게 표현하면 그리고 지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책을 읽기도 하는 등 이 의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어필하게 된다면 내가 사회적으로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다는 것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즉 이 사람은 이 사회 속에서 그쵸 이 세상에서 자기가 어떤 모습으로 보여질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고 동시에 그 이미지를 유지하는 사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뭐 전문직적인 특성이라면 특성이 할 수 있겠죠. 원규 씨는 좀 특이한 경우긴 한데 저는 전문직들을 좀 이 사회의 가장 고급 부품으로 존재하고자 이해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도 이제 그것과 무관하지 않은 곳에서 일을 해왔고 그 커리큘럼을 좀 밟아왔다가 틀었고 또 저의 가족들이나 친척들 중에 또 이런 전문직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잘난 척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 친척들을 비롯해서 이제 대학 때도 그렇고 그 전문직을 지향하거나 그런 사람들을 이제 옆에서 계속 본 거잖아요. 그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을 너무도 지금 잘 드러내고 있어요. 즉 이 사회의 가장 고급 부품으로 되겠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이건 저의 순수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 위험하냐면 그가 인상적으로 온화하고 푸근하고 말도 부드럽게 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은 내가 상대방을 배려하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그런 이미지로 연출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할 것 같아요. 이거는 근데 승용 씨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제가 보았던 전문직들 뭐 의사나 판사나 아니면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 그리고 각종 전문직에서 많이 보여지고 있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번 화에서 저는 그런 승용 씨의 그런 모습을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저희 개인적 해석이에요. 이게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되게 안전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들의 이면을 들추지 만다면 내가 그들을 자극시키지 만다면 이 사람들은 결국 어떤 풍요로운 그런 수익과 그리고 어떤 이 사회에 인정받는다는 그 느낌들 그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자기들만의 세계에서 보통 사는 경향이 있거든요. 거기를 벗어나지 않아요. 그 위의 것들을 보려고 하지도 않고 볼 필요도 없고 우리 어차피 되게 여유롭게 잘 사는데 내가 뭐하러 굳이 그렇게 그 사람들까지 살피고 해야 돼? 그래서 제가 고 이태석 신부님을 존경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 수도 없고 또 모든 사람들이 제가 주로 후원하고 있는 그 국경 없는 의사회의 그 의사 선생님들처럼 살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이제 승용님을 전형적인 그런 어떤 그런 뭐 전문직 이쪽의 사람으로 보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는 그거에 맞춰서 행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다시 그가 전형적인 그런 전문직의 그 느낌을 갖고 있다면 그가 왜 지현이나 민경 씨에 대해서 X를 칠 가능성도 높다고 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자신의 그거에 맞는 사람들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나는 솔로에서도 그렇고
네, 나는 솔로 22기의 뭐 영순이 이제 의사 선생님이죠. 근데 이제 선바태야라는 별명으로 엄청나게 욕을 먹지 않았습니까? 자, 이분들도 그렇고 치과 의사이신 그 28기 나는 솔로 28기 정님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뭔가 이거 홍보 목적으로 나온 거 아닙니까? 라고 의심이 되는 지점들이 이 전문직이 나올 때마다 끊임없이 받고 있고 저는 어느 정도 승용님도 그 틀에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보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이 각 전문지들, 제가 아까 소개해드렸던 뭐 의사라든가 뭐 변호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보이는 공통적인 궤적이 있어요. 어느 일정 이상의 수준을 정말 빌런이 아니면 넘지 않아요. 네, 이 당시에 정님도 그렇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들어가면서도 딱 광수 앞에, 즉 자기 남자 앞에서는 완전히 이제 다른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완전 이제 올인하는 모습을 보였고 정희는 그 외에 뭐 현숙이 뭐 영수랑 따까리를 하든 뭐 옥순이 어떻게 되든 아예 신경을 안 써요. 즉 이들은 약간은 좀 비판하는 느낌이긴 하지만 자신의 어떤 관심사 외에는 제거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저는 약간 승용 씨도 그렇게 궤적이 흘러갈 것 같아요. 그가 윤영이가 데이트하는 모습을 보면 요트 데이트에서 데이트하는 모습도 보면 선을 딱 지켜요. 근데 그 선을 지키기 위함이 상대를 위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이미지가 이 정도까지 소모가 되고 내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게 훨씬 더 강했어요. 그게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그게 문제라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제 말이 맞는지도 뭐 알 수가 없겠죠. 근데 저는 큰 틀에서 봤을 때 승용 씨는 나는 솔로 등 다른 프로그램에서 나왔던 전문직들과 비슷한 궤적을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이건 저의 생각이고 틀릴 수도 있어요. 22기 영순이처럼 정말 독특한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저는 승용 씨가 전체적으로 수많은 전문직들이 이제 방송상에 나와서 했던 그 루트를 아주 안전하고 정해진 그 어떤 경우에도 좀 손해보는 가능성이 낮은 그런 선택들을 쭉 하지 않을까 보고 있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런 성향이 그를 상당히 안정적인 직업으로 올렸을 수도 있고 또 플러스 머리와 재력과 여러 가지 것들이 받쳐주게 되면서 또 의사로서 성공적으로 커리큘럼을 밟아 나가는 걸 수도 있기도 하고요. 아니면 제가 존경하고 있는 고 이태석 신부님처럼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되게 비록 겉으로 봤을 때는 그냥 평범한 의사인 줄 알았는데 뭐 속으로 이런 식으로 굉장히 세상에 많은 기여와 헌신을 하고 있는 분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도 승용 씨의 좀 다양한 모습들과 좀 긍정적인 모습들을 이번 방송에서 보길 희망합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민경 씨는 승용 씨가 딱 왔을 때 이런 식으로 턱을 딱 깨고 유심히 보는 장면을 보여주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민경 씨가 개인적으로 지금 욕심이 너무 많은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유심에 대해서 마음을 얻고 싶기도 하고 또 플러스 자기는 약간 좋은 조건을 가진 남자와 결혼하고 싶었던 거 아닌가 그런 의심도 좀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가 우진을 선택하지 않고 이제 빠그러진 것도 좀 그런 이유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도 합니다. 즉 그의 유식 그 전 남자친구에 대한 마음은 정말로 유식과 잘 되고 싶다라기보다는 내가 미처 받지 못했던 빚을 마저 돌려받아야 된다. 그런 의미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민경님이 유신님과 한따까리 했을 때 내가 널 다 키웠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홧김이지만 얘기한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물론 이때 유신님도 너무 민경님을 밀어붙였어요. 그냥 아닌 건 아니다 하고 그냥 대화하고 싶지 않으면 그냥 아니다 하고 나 그냥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고 나 그 사람이랑 잘 되고 있고 미안하지만 난 너랑 잘 될 생각이 없다라고 하면 끝날 일을 유신님도 너무 말을 틱틱틱 함부로 했어요. 그래서 그 민경님이 이제 실패줄이 털 정도로 너무 몰아붙인 것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유신이 왜 그렇게 느끼는지도 이해가 가고 공감도 해요.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존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특히나 나와 인생을 몇 년을 함께 했던 사람이라면 조금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스무스하게 뭐 방송에 나온다고 의식할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솔직하게 모습 보여줘서 우리가 고맙긴 하지만 어느 정도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너무 불편하지 않게 또 선을 지켜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면 현지 씨는 승현 씨가 왔을 때부터 계속해서 흘낏 쳐다보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지현님이 보고 눈이 커지거나 민경님처럼 아까 호기심 없는 눈으로 이렇게 지그시 바라보는 게 아닌 흘낏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좀 쎄하긴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뒷부분 보니까 이제 또 현지의 또 다른 X가 승영이라는 게 밝혀지고 나서 승영님이랑 백현님이랑 모여갖고 현지의 전 남자친구들 모임 열더라고요. 그 예고편 보니까 그거 보니까 너무 웃겨가지고 이게 도대체 뭔지. 그래서 어떤 시청자가 막 그런 말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시집 다 갔다고. 제가 현지님을 이제 왕언니라고 부르는 데는 다 이유가 있죠. 역시 현지님은 예상대로 보통이 아닌 행보를 이미 보여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뭐냐면 결국 현지의 X 또 다른 X가 승용씨라는 말은요. 승용씨 또한 X가 두 명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왜 여자에 대해서는 시집 다 갔다고 하고 남자에 대해서는 승용씨에 대해서는 왜 장가 다 갔다 하는 말을 안 할까요? 저는 이 부분은 조금 조심스럽게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 환승연의 포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같이 조명을 했어야 돼요. 그렇게 따지면 승용씨도 지금 X가 두 명인데 이 사람도 그럼 문어발 아닙니까? 라고 좀 의심을 하거나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왜 현지씨만 이제 타겟을 한다는 거냐? 그 은연중에 이거는 여자는 조금 정숙해야 되고 뭐 성적으로라든가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누가 되면 안 된다고 하는 이 사회에 좀 편견이 있는 건 아닐까? 저는 그 댓글에 대해서 조금은 조심스럽게 그렇게 비판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지현님이 그 원규님의 티셔츠에 대해서 신경을 쓰죠. 그래서 물어보죠. 그리고 동시에 지현님도 알고 있죠. 그래서 지현님이 이거 원규가 준 티셔츠인가요? 라고 했을 때 아니요 이거 제 건데요 라고 함으로써 두 사람이 서로 한따까리를 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듭해서 지연님, 즉 술고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뭐냐면 술고래는 지연은 원규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녀는 순간적으로 사랑에 빠지고 그 사랑에 대해서 완벽한 느낌을 계속해서 붙잡으려고 해요. 그리고 동시에 그 완벽한 느낌이 조금씩 빠그라지고 있지만 즉 원규가 자기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무의식적으로 그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라캉이라는 사람이 해석한 것처럼요. 네. 라캉은 그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엘렉트라 컴플렉스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뭐냐면 딸이 있고 아버지가 있고 엄마가 있잖아요. 딸은 무의식적으로 아버지를 욕망을 해요. 근데 아버지는 나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엄마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충격을 받아요. 이때까지는 나와 아빠가 딸과 아버지가 합일된 관계, 하나된 관계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 거였어요. 잘 보니까 아버지가 나를 그냥 딸로서 좋아할 뿐이고 여자로서 욕망하는 거는 내가 아니네? 다른 무언가네? 라고 하는 순간 엄청난 충격을 3살 때부터 5살 사이에 여자아이는 충격을 받게 되고 그러면 나는 무엇을 욕망해야 될까라고 해서 이 욕망이 아버지가 아닌 아버지 너머의 거대한 법과 질서, 현실 세계, 다른 남성들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나랑 아버지가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없다면 나는 어떤 남자와 함께 있어야 될까라고 하는 무의식적으로 이걸 틀어버려요. 이게 빠그라지게 되면 이제 정신분열, 정신적으로 발달하게 되는 건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제 신경증이라고 해서 더 이상 아버지와 나와의 이자 관계, 즉 합일된 관계를 포기를 하고 그 너머에 나의 짝을 찾아서 헤매고 방황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 대다수의 신경증에 사로잡히고 있는 뭐 그걸 정상이라 볼 수 있겠죠. 일반인들의 그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근데 지연님은 좀 특이해요. 뭐냐면요. 이거를 인정을 해요. 나와 완벽한 남자는 존재하지 않아. 아버지 같은 남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해서 여기를 회개하려고 해요. 근데 그 회개하는 과정이 이 남자는 내 아버지처럼 완벽한 남자일 거야. 처음에 우진을 만났다가 우진이랑 빠그러지고 이제 우진이 아니네. 그 다음에 원규로 옮겨가는 거예요. 원규는 완벽한 남자일 거야. 즉 원규란 사람을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원규란 사람이 나에게 완벽하기 때문에 나에게 완벽한 느낌을 줄 거야 라는 의미에서 지연님은 매달린다는 느낌을 훨씬 더 많이 받았단 말이죠. 근데 원규가 잘 보니까 또 날 보는 게 아니네. X를 또 보고 있네 라고 하는 순간 또 점핑을 할 거예요. 또 다른 남자를 향해 가겠죠. 그게 이제 환승연애 출연 끝나고 나서 일어날 일일 것 같아요. 어쨌든 환승연애의 촬영 당시에는 원규님이 완벽한 사람이었고 또 다른 완벽한 사람을 향해 점핑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즉 그녀는 우리와 같은 신경증 환자예요. 신경증자인데 차이가 있다면 세상에 완벽한 남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계속해서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다짜고짜 천만한 때부터 원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건 중요하지 않고 원규라는 사람이 마치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처럼 행동을 해왔다는 겁니다. 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지연님이 이제 한따까리 하죠. 그리고 그 티셔츠는 지연님에게 있어서 내가 원규와 지금 잘 되고 있다는 증표이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플러스 그 행동이 X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걸 이미 알고 있으면서 그 행동을 반복한다는 것은 무의식적으로 그녀가 그녀의 상징적인 어머니에게 복수를 하고 싶은 심정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현실의 어머니가 아니에요. 상징적 어머니라는 건 좀 다른 개념이에요. 지연님의 어머니한테 복수한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완벽한 남자를 빼앗으려고 하는 미지의 제3의 존재에 대해서 상당히 적대적으로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겠고 완벽한 남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 남자가 완벽하지 않은 이유가 저 남자의 결함 때문이 아니라 저 남자를 뺏으려고 하는 제3의 여자가 있기 때문이야. 저 여자가 나쁜 여자라고 해서 실제로 저 남자가 즉 인간은 완벽하지 않다는 그녀 입장에서는 견디기 힘든 그 진실을 어떻게든 보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후에 이제 티셔츠 갖고 서로 지현님이랑 원규님이랑 따로 세탁소에서 한따까리를 하죠. 왜 저 티셔츠를 저 옆에 내가 입고 있니 뭐니 하면서 둘이 실컷 한따까리를 하고 이제 지현님이 못을 박아버리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나랑 데이트하고 싶으면 옷 받아오고 그런 식으로 나한테 하면 진짜 놀리는 거야 지금. 장난해? 라고 하면서 다음 화 예고편에서도 나 놀려? 지금 장난해? 라고 하면서 밤에 이제 한따까리를 하는 장면이 또 나오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재영 씨랑 윤영 씨랑 대화하는 장면이 살짝 나오는데 그게 의미가 없죠. 두 사람도 모두 이제 서로의 권투를 바라면서 이제 원만하게 헤어지는 장면이 나오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술자리가 열리죠. 그래서 그 승용님이 지현님에게 이제 이상형을 묻는다. 이때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고 또 잘 보면 승용님 주변에는 늘 지현님과 민경님이 같이 다닙니다. 제가 민경님의 행보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스럽다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승용이 자신에게 마음이 없다는 걸 알고 모르겠어요. 민경님은 제가 봤을 때 혼자 나갈 것 같긴 해요. 최종 선택을 하거나 받지 못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식님과 민경님이
방에서 따로 한따까리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서 이제 점점 여론이 처음에는 유식이 편이었다가 이제 민경 씨에게 좀 옹호하는 의견이 많아진 것 같아요. 처음에 4화 때만 해도 네, 유식을 밀어낸 거는 왜 이렇게 가정적인 척을 하는 거야 하면서 4화 때 이미 민경님이 유식님에게 꼽을 주는 등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나오고 틱틱거렸단 말이죠. 근데 이제 와서 태도를 고치는 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말이 안 되긴 해요. 그리고 유식님이 저렇게 나오는 것도 이해가 돼. 저는 심정적으로는 좀 유식님이 편이 가깝긴 해요. 근데 그런 것과는 별개로 유식님이 민경님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공격적이고 너무 신경이 곤두서 있고 너무 날카로워요. 그래서 민경님의 그 실핏줄이 터진 것도 이해가 돼요. 잘못은이나 어떤 뭐 굳이 두 사람의 죄의 경중을 따진다면 저는 민경님이 한 70%고 유식님이 30%라 보고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유식님은 처음에 계속해서 민경님에 대해서 미련을 갖고 있고 대화를 하려고 하고 있고 뭔가 어떻게든 잘 되려고 하고 막 하고 있는데 민경님이랑 유식님 그 한 장면을 초반부에 보시면요 민경님이 훨씬 더 막 갈고요. 그리고 뭐 진짜 관심이 엄청 하고 굉장히 이제 복수심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막 하면서 막 쪼는 장면이 너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유식님이 그렇게 행동할 만하다라고 저도 그렇게 느꼈고 지금도 그래요. 근데 그것과는 별개로 유식님도 이제는 거꾸로 본인도 똑같이 막 이제 쪼아대면 글쎄요. 이게 좀 아무리 그래도 좀 연약한 여자인데 조금 배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플러스 전 여자친구인데 라는 생각도 이제는 저도 좀 드는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몰아붙이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원규 형한테 배워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원규 씨도 아무리 화가 나도 참잖아요. 그냥 혼자서 그냥 특유의 입술 깨물기만 나올 뿐 더 막 뭐라 하지 않는 것처럼 조금 많이 아쉬운 모습을 저는 유식님이 보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근데 민경님 말씀도 있잖아요. 너무 길다고 나 나가고 싶다고. 그 심정도 또 이해가 되기도 하고요. 나는 솔로도 그렇고 이게 중간에 이제 쩌리가 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은 하는 게 없어. 그러니까 메인 캐릭터들만 이제 방송에서 나오게 되고 쩌리들은 4박 5일 동안 맛있는 거 먹다가 그냥 집에 가는 거예요. 좀 그렇게 흘러가는 느낌도 좀 들기도 하고. 그 후에 원규님이 지연님을 불러서 얘기를 하죠. 야, 그 티셔츠의 의미와 그걸 입고 다녔을 때 내 엑스가 극도로 빡칠 수 있다는 거를 이제 드디어 지연이도 깨닫게 되고 그 이후부터는 안 입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더 대형 사고를 쳐버리죠. 두 사람이 대놓고 옷데이트를 가고 그거를 또 이 지연님이 대놓고 얘기를 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엑스에 대한 배려를 전혀 안 한다니까 지금. 지연도 약간 행동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원규랑 잘 되고 싶어도 엑스를 공격함으로써 얻는 거는 좀 아니지 않나? 플러스 지연이 그렇게 과하게 과장되게 행동을 하는 거는 그녀 또한 스스로 원규가 자신으로부터 마음이 조금씩 떠났다. 아니면 처음부터 마음이 없었다는 거를 확인하는 게 두려워서 계속해서 극단적으로 행동을 하고 있고 막 원규랑 잘 되는 것처럼 대놓고 보여주고 있고 좀 그런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윤영님과 그 승유님이 데이트를 하는데 제가 그가 극도로 위험하면서도 극도로 한편으로는 안전한 사람이라고 보는 지점이 그거예요. 굉장히 틀에 박힌 이제 칭찬을 하는 거예요. 윤영님한테 진짜 오늘 일기 써야겠다. 내 말이 이렇게까지 리액션 해준다고? 너무 감동이다 하면서 순간적으로 눈은 이제 오른쪽 위로 싹 올라가거든요. 보통 이게 언행이 잘 일치가 안 될 때 나오고 있는 반응이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대화를 하다가 내가 물어보잖아요, 상대방한테. 근데 상대방이 눈이 자기도 모르게 왼쪽으로 싹 가거나 오른쪽 위로 싹 가거나 그러면 뭔가 반응이 X일 가능성이 높아요. 항상 그런 건 아닌데 본능적으로 사람은 자기에 대해서 맞는 말 하잖아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제 방송을 듣고 계신 탐정님처럼 뭐 고개가 끄덕이는 이런 신체 반응이 나와요. 근데 눈이 싹 돌아간다?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승용님을 이제 이중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극도로 위험하면서도 극도로 안전하다. 즉 그가 밟고 있는 그의 세계에 내가 맞춰서 들어가면 그는 안전할 거예요. 그건 이제 전제가 있는 거죠. 그의 세계에 내가 함께 해야 된다. 즉 승용님의 어떤 코드, 즉 뭐 밈 코드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리처드 도킨스가 표현한 것처럼 아비투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의 문화에 합일되고 섞여 들어간다면 문제가 없는데 반대로 그 문화에 거부가 되는 순간 승용님은 아주 우아하게 웃는 얼굴로 쳐버릴 겁니다. 그가 위험해진 이제 지점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승용님이 글쎄요. 어쩌면 가장 이 프로그램의 취지의 현재까지의 마인드는 조금 다른 마인드로 온 게 아닐까라고 좀 의심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의 감정 표현이나 이런 부분은요. 결코 선을 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를 선을 넘지 않는 만큼 상대방 또한 자신처럼 행동하기를 바랄 겁니다. 뒤집어 말해서 내가 그와 맞지 않은 방식으로 표현했을 때 그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가 위험하다고 보는 지점이에요. 안전하다고 보는 지점은 적어도 그가 생각하고 있는 그 기준들이 이 사회의 기준과 상당히 합치된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완전히 거기에 합일이 될 정도로 이 사회의 어떤 그런 계급론이나 뭐 상류계층, 뭐 상류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전문직으로 이제 다수성가한 사람들의 그 특유의 그 코드, 그 문화 코드와 사회 전체가 하고 있는 그 코드가 일치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극도로 안전하다는 거예요. 즉 내가 예의를 지키면 문제가 없는데 내가 튀는 행동을 하거나 다른 행동을 했을 때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백현 씨나 이런 사람은 재밌다 하면서 같이 이제 빠그러지거나, 우리 윤영 씨 꽃반년처럼 머릿속에 꽃 파신 분들은 집에서 뱀 키우세요? 우리 뱀 데이트 할까요? 하면서 우진 씨한테 얘기를 했던 것처럼, 네, 우리 우진 씨랑 처음에 3화 때 데이트를 할 때 막 동말뱀들이 치고 막 그랬잖아요. 이와 같이 이제 4차원인 분들은 좀 틀어져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 또한 어느 정도 빠그러져 있기 때문에 같이 그 빠그러짐에 동의를 할 수가 있다면, 승용 씨가 이 첫 화에서 보여주고 있는 자신의 이미지라든가 연출이라든가 뭐 책에 대해 얘기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요, 내가 세상에 대해서 보여주고 싶어하는 이미지가 확고하게 정해 있고 그 이면을 누군가가 들여다보기를 원치 않는다는 말과도 일치할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누가 연프 나와가지고 책 들고 와요. 물론 갖고 올 수 있겠지. 심심하면 읽어볼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어쩌면 그가 그 책을 이야기한 정말로 그 문화의 그 책에 대해서 좋아한다거나 문학적으로 한다기보다는 내가 이런 이미지다, 나는 이제 약간 좀 고풍스럽기도 하고 좀 우아하기도 하고 좀 그런 고급 문화를 즐길 수도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연출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직 1화밖에 안 봐가지고 그에 대해서 잘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현재까지 그가 이 방송상에서 보여준 단서들을 재조합한 경우는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연애를 하거나 이 사람과 가까워지게 되면은 그가 그렇지 않은 면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느낄 수밖에 없는데, 왜냐면 사람이라는 건 결국 밥 먹고 응가하고 똥 싸고 성욕도 있고 온갖 그런 동물적인 부분들이 누구나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계급이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극도로 싫어해요. 그것이 하나의 문화적 코드로, 의례로 자리 잡고 있고, 승용 씨가 미묘하게 자신에 대해서 연출하고 싶은 이미지, 뭐 요트 데이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자신의 또 다른 면을 외부로 드러내기를 극도로 싫어하지 않을까라고 보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히 제작진이 정해진 요트 데이일 수도 있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저는 그가 그런 문화를 나는 은근히 즐기는 상류계층이라는 거를 은근히 어필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의심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극도로 까요. 어떤 출연진이든 간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감안하고 보세요. 제가 일부러 좀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면 다음 화가 진행되면서, 알고 보니까 승용 씨는 처음엔 그렇게 봤는데 이런 모습도 있고 해서 앞에 지금 제가 했던 그 설명대로 수정하겠습니다, 그렇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아니 왜 승용 씨가 무슨 잘못했다고 그렇게 공격적으로 나오시니까 그렇게 보실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미리 좀 양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식님하고 현지님이 데이트를 나가고 또 그거를 백현님이 보게 되는, 그러면서 백현님은 예전과는 다르게 좀 담담하죠. 현지님에 대해서는 마음이 다 떠난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고, 또 지연님과 원규님이 옷을 사러 나가는 장면도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지님하고 유식님하고 이제 데이트를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죠. 두 분은 오래 가기가 힘들 거다. 지금은 이제 그 환승연애 때 촬영장에서의 그 분위기로 이제 가고 있긴 하지만 오래 가기 힘들다고 보는 지점이 뭐냐면요, 예전에 유식님이 인터뷰를 했을 때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누구 하나에게 뭐 특별히 마음이 가는 건 아니었습니다 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8화 땐가 9화 땐가 인터뷰할 때 나왔을 거예요. 플러스 이때도 뭐 유식님의 그런 일정에 대해서 이거 현지님이 야 이거 다 못 믿겠네 라고 얘기하는 등 미묘하게 뭔가 지금 백현님과 윤영님이 서로에 대해서 의심하는 느낌이 안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받아야 되는데, 현지님이 미묘하게 어떤 유식님의 그런 과거의 행동이라든가 뭐 왜 나한테 문자를 안 보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은 조금 적대적인 느낌이 나와요. 부정적인 느낌이. 그게 미묘하게 이제 균열이 가는 거죠. 즉 유식이 이미 그렇게 문자를 보낸 것 자체가, 흔들렸다는 것 자체가 저는 현지님과 유식님 사이에 미묘한 균열이 나 있다고 보는 지점이긴 합니다. 윤영하고 백현은 그런 게 없죠. 네. 중간에 뭐 딴 사람한테 문자 보내고 그런 거 아니라 꾸준하게 보냈거나, 아니면 비록 윤영에게 보내지 않더라도 백현님이 다시 와서 미안하다 하고, 그 전화데이트 때 내가 실수로 전화데이트 못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등 크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부분이 안 나와요. 각자 이제 일본 가가지고 뭐 할지만 서로 막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들린 소문이 따면 두 사람이 이제 사귀었다가 지금 시점에서 뭐 헤어졌다 뭐 그런 얘기가 들리긴 하는데, 다시 뭐 재결합할 수도 있고, 나는 솔로 28기 광수 정희님처럼. 그래서 정말 오래 가긴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보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두 분이 재밌게 데이트하는 모습 보니까 더 달달하고, 나도 한때 저랬지 라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저도 행복한 마음으로 두 사람의 알콩달콩 데이트를 지켜보기도 심정이기도 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승용님이 요리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지현님하고 민경님이 잘 보면 서로 계속 짤짱거려요. 민경님은 이 머리 쓰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너무 승용님, 처음에는 원균님이었다가 승용님으로 튼 기분, 이거 전문직 노리는 거 아닌가 라는 의심을 계속해서 불러일으키는 장면들이 계속 나오긴 합니다. 자, 그리고 민경님이 이제 혼자 들어가서 슬퍼하는 그 장면을 보고 이제 지현님이 뭐 이렇게 상담을 해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지현님은 이미 민경님한테 딱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두 사람이 연애를 했고 그 이후에 얼마큼 성장했는지를 봐야 될 것 같다. 플러스 진짜 너를 위한 선택이 뭘까라고 지현님이 이번엔 좀 고트를 받아도 될 정도로 상당히 좋은 말을 많이 해주긴 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지현님도 이 말 하면서 찔리는지 눈이 왼쪽으로 딱 돌아가요. 어떤 말 할 때 깨진다? 한 번 깨진 관계는 다시 깨지기 쉽단 말이야 라는 말을 할 때, 본인도 지금 남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의 지금 인생 얘기를 하잖아. 자기도 모르게 눈이 싹 돌아가요. 그래서 이제 눈이 막 깜빡깜빡거리는데, 그 말은 곧 뭐다? 지현님도 자기가 했던 말에 대해서 이거 내 얘기잖아, 나도 지금 원규 오빠랑 지금 같은 관계 아니야? 그런 느낌이 드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근데 지현님도 알 거예요. 우선 두 사람이 뭐 재결합을 했는지 뭔지는 모르겠어. 근데 조금 느낌이 다르긴 해요. 원규님이 진짜 강렬하게 미련을 갖고 있고 거의 지연 그 술고래를 버리다시피 하면서까지 지현님께 마음을 틀고 있는데 두 사람이 재결합을 하든 뭐든 그건 아직은 잘 모르겠고 조금 가능성은 이전보다 높아지긴 했어요. 근데 그것과는 별개로 원규님은 처음부터 술고래 지연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계속 꾸준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원규님도 이 술고래가 자꾸 다가가니까 어쩔 수 없이 좀 옷을 내어주기도 하고 술 먹고 그런 거지. 원규님이 지연님에 대해서 문자를 보내거나 이런 내용들 전부 다 뭐 어디까지 뭐 테라스의 집합 즉 전혀 나 여자를 보지 않는 듯한 그 뉘앙스를 많이 풍겼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원규님이 지현님과 관계가 어떻게 되든 간에 상관없이 우선은 술고래와의 관계는 이건 처음부터 힘들다고 제가 3화 때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었죠. 아예 관심이 없다. 아예 그냥 여자를 보는 게 아니라 아 뭐 저런 여자가 다 있어라고 해서 거의 경멸에 가까울 정도로 처음엔 그랬다. 지금은 이제 약간 여동생으로서 보는 느낌이 강하고 그래서 이거는 조금 지현님이 나중에 방송을 보게 되면서 아 원규 오빠가 술고래 지연에 대해서 크게 마음이 없었구나라고 생각하면 좀 좋지 않을까 싶긴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마쿠라 가는 씬에서 예상대로 민경님과 지현님은 승용 오빠를 고르고 승용 씨도 말하잖아요. 아니 천알밖에 안 하는데 어떻게 두 명이나 날 골랐어.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선택은 저는 그거예요. 전문직이다, 의사다, 상류계층이다, 아니면 뭐 상류계층으로 추정이 된다. 그거 이후에 없지 않을까라고 현재까지는 보고 있긴 합니다. 아니면 왜냐면 여행을 갈 정도로 그렇게 깊은 사이인가? 첫날에? 그쵸. 이 여행이랑 지금 이 프로그램이 이제 중반부나 중후반부에 가잖아요. 여행을 갔다 와서 두 사람의 추억을 계속 쌓던가 아니면 뭐 X끼리 모여가 X는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마음을 더 깊게 만드는 기회로서 일본으로 보내보내는 것 같은데 근데 어제 온 사람한테 일본 여행 같이 가자? 조금 이상하긴 해요. 그래서 이때 승용 씨도 잘 보면요. 지현님께 선택을 받고 정말로 막 좋아하기보다 약간 표정이 좀 담담하거나 인상을 찡그리거나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처럼 생각하는 모습을 더 많이 보여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좀 말이 안 되긴 하다고 생각해요. 뒤집어 말하면 만약에 승용 씨가 의사가 아니라 뭐 재형님처럼 뭐 바리스타거나 아니면 뭐 일반 좀 평범한 직장이었으면 이렇게까지 호응을 받았을까? 어떻게 보면 환승연애가 또 나는 솔로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위대하다고 보는 지점이 이런 부분을 가리고 있긴 하지만 제작진도 출연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나 이런 부분까지는 가려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출연진들의 선택이니까요. 그래서 이후에 출연진들도 뭐 변명을 해요. 뭐 어쩌고저쩌고 뭐 승용 오빠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근데 과연 그런 이유로 그랬을까? 라고 저는 늘 의심하는 지점이긴 합니다. 자, 그 외에 뭐 선택지는 다 뻔하죠. 뭐 우리 백현님하고 윤영님은 이제 거의 뭐 커플 분위기고 문제는 이제 지연님 술고래에 대해서 원규 씨가 술고래를 택하긴 했으나 문자는 안 보내는 네 그런 애매모호한 상황이 나오기도 하고요. 즉 원규 씨는 그러니까 지연이 술고래가 자기를 좋아하니까 딱 거기만큼 맞춰주는 거지 그 이상으로 뭔가를 하는 것 같진 않아요. 밖에 나가서 대화를 하거나 그럴 때도 잘 보면요 원규 씨는 지연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감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여기 와서 나 힘들고 X 뭐 이런 분위기도 있고 그렇지 지연 너의 마음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 만나면 만날수록 너가 또 좀 괜찮아지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1화 때부터 12화 지금까지 한 번도 하진 않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진 씨 결국 민경기의 선택을 못 받았죠. 그래서 저는 두 사람이 잘 된 것 같았으나 민경 씨가 이제 빠그러뜨리면서 우진 씨와 가지 않기를 결정한 것 같고 그 이유 가중 하나를 저는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민경 씨가 아직까지는 전형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유식과 현지 서로 선택하고 일본 여행 또 가게 됐죠. 그럼 재영 씨는 그러니까 지현 씨가 유식 님에 대해서 빠그러졌기 때문에 재영에 대해서 막 마음을 열려다가 승용이라고 하는 존재가 등장하게 되면서 지현이 마음을 확 이제 바꿔버린 순간이기도 했고 원래 지현은 사실은요 좀 변명할 여지가 있어요. 민경이랑 좀 달라요. 지현은 처음부터 신체 언어적으로 재영과 데이트를 했을 때 재영이 이제 데이트를 하고 나서 네가 마음이 바뀌었냐 아니면 마음이 바뀔 수가 있냐라고 했을 때 순간적으로 그 앉아있는 자리에서 정면으로 재영을 바라보고 양손을 턱에 이렇게 딱 모으고 지그시 깍지를 낀 상태로 바라보는 등 아니라는 것. 내가 너랑 데이트를 하고 나서 크게 내 마음이 바뀌지 않았어. 근데 여기서 한번 너를 딱 그 정도의 느낌만 너를 한번 만나봐볼까? 라는 딱 그 정도의 느낌만 풍겼지 그 이상의 뭔가 느낌을 주지 않았다는 것도 명백하기도 합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현지의 또 다른 X가 승용이라는 게 밝혀지게 되면서 사상 초대박 이거 현지 씨 이거 결혼 어떻게 이거 시집 다 갔는데 그런 반응을 불러일으켰던 장면이 나오게 되면서 환승연의 12화가 끝이 나게 되는데요. 그러한 이제 현지 씨의 행보에 대해서 아니 뭐 저 여자는 왜 이렇게 뭐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다니냐 이해가 안 된다라고는 의견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첫째로 조금 이런 말 들으면 실망스러우시겠지만 뭐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지. 왜냐면 저도 제 주변에 연애를 진짜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만났던 남자가 한 다스, 세 다스? 네 다스? 다섯 다스인 사람을 제가 본 적 있어요. 그런 경우도 봤고
또 주변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좀 약간 관계가 복잡한? 나중에 이제 밝혀진 거예요. 이 사람이 동시에 막 5다리를 막 걸치고 그런 경우도 봤고, 현지 씨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정리를 하고 만난 거 정리를 하고 만난 거잖아요. 물론 이게 방송에 까발려져가지고, 그래서 현지 씨가 이제 백현 씨랑 그 인터뷰를 했을 때 그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 해외여행 가고 싶다. 우리 남자친구랑 해외여행 가는 게 꿈이지 않느냐라고 백현 씨가 얘기했을 때, 나 갔다 왔어. 했던 게 단순히 스튜디오스 때문만은 아니었구나. 이게 실제로 갔다 왔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그럴 수 있다.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다양한 사람들을 이렇게 관찰하는 습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극과 극에 이태원에 가서 이제 트랜스젠더들도 관찰한 적도 있고, 제가 뭐 그들과 제가 게이라는 게 아니에요. 관찰하는 거죠. 아,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동성애자들은 이런 문화가 있구나. 이런 것도 본 적도 있고, 좀 약간 여성 시청자들에게는 불편할 수 있지만 저는 일베라든가 반대로 메갈이라든가 워마드라든가 이런 문화를 차별 없이 이제 들여다봐요. 아, 이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일베를 하는 거구나. 아, 이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메갈을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즉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민경 씨나 유식 씨처럼 한 사람을 꾸준히 오래 만나서 결혼하거나 아니면 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은 것이 자연스럽게 보일 수도 있고, 그게 우리 이 사회의 문화이기도 합니다. 근데 유럽 같은 데 보면은 뭐 되게 뭐 미국 같은 데도 보면은 이게 뭐 결혼하고 이혼하고 결혼하고 이혼하고 이게 자연스럽잖아요. 이게 즉 이 사회가 정하고 있는 이혼이나 결혼에 대가 그 룰만 벗어나지 않게 된다면 그 안에서 사람이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딱지를, 왜 현지는 뭐 X가 2명입니까? 이거 가벼운 여자 아닙니까? 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먼저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본인이 매력이 좀 있고 어떤 다양한 여건이나 외모도 되고 뭐 그렇게 된다면 많은 남성들의 대시를 받고 그 중에서 연애를 하고 또 헤어지고 연애를 하고, 뭐 그게 좀 특이해 보이긴 하지만 인기가 많으니까 뭐 그럴 수 있다라고 하긴 하지만 좀 특이한 것도 사실이기도 하죠. 그리고 제가 조금 인터뷰까지는 아니라도 만나면서 이제 대화를 했던 사람들 케이스 중에서 이제 폴리아모리라고 있어요. 여성이 2명이고 남성이 3명인데 이게 이 사람들이 다 같이 사는 거야. 같이 살면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제가 더 말하지 않겠습니까? 물어본 거죠. 왜 그렇게 하냐니까 왜 한 사람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왜 육체적 관계를 한 사람만 해야 되는 게 그게 뭐가 문제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개방적인 유럽 쪽에, 이런 쪽은 어떻게 말로 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약이 없는, 반대로 굉장히 또 유신님과 그 이제 민경님처럼 또 이렇게 한 사람만 쭉 오래 보면서 알콩달콩 그렇게 살아가는 케이스도 있고, 이게 저도 양극단과 극단을 이제 다양한 사람의 사례들을 그 이제 임상심리 사례집들을 읽고 정신부 사례집들을 읽으면서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참 현지인의 그런 행보가 보통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 되겠구나라는 것도 많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또 반대로 우리 중간에 보면 종교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이고 또 성이라든가 그런 연애관념에 대해서 보수적인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세상의 스펙트럼이 참 진짜 다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청자분들이 느끼고 있는 현지 씨에 대한 그 감정은 뭐 현지 씨가 잘못을 한 거나 뭐 윤리적이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행동을 한 것도 아니잖아요. 헤어지고 사귀고 헤어지고 사귀고 했기 때문에. 근데 다만 이게 환승연애에서 최초로, 그리고 뭔가 X가 2명이다? 이거 문어발 아니야? 라고 하는 좀 약간 거북한 그 감정을 현지 씨가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많은 시청자분들이 현지 씨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느껴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거는 저도 13화 때 이제 두 분의 스토리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핵심적으로 들어봐야 될 스토리는 백현과 헤어지고 어떤 경우로 승용 씨를 만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지금 고리가 없기 때문에 저도 뭐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일반론적으로만 표현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어떻게 이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방송상에서 이렇게 모일 정도라면 실제로 그녀의 연애 경력이 이제 생각보다 더 복잡하지 않냐, 충분히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제작진이 이건 의도했을 것 같진 않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보수적인 나라 중 하나인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여성과 연애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되게 특이하죠. 왜냐면 그 나라는 연애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거든요. 이슬람법에 의해서. 근데 어쨌든 연애를 한 거죠. 그래서 그런 특이한 경험도 있고 해서 조금은 이 다양한 사례들에 대해서 좀 안목이 좀 넓어졌다고 할까나?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이태원에 에 있는 이슬람 성원이라고 하죠. 그 모스크라든가. 그게 이제 남일 같지가 않아요. 거기서 이제 혼혈 아이들이라든가 이제 이슬람 쪽 그쪽 중동 사람들을 봐도 뭔가 좀 친숙한 기분도 들고, 지금은 헤어졌지만 그래서 현지 씨도 충분히 그럴 수 있긴 하다. 근데 관계가 참 복잡해질 것 같다 하는 생각도 또 들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현지 씨는 이제 유시 씨한테 마음을 이제 결정을 한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다음 화를 조금 정보를 조합해서 저도 조금 뭔가 자세하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네 12화에 대한 저희 개인적인 생각을 좀 밝히는 시간을 가져보았고요. 정리하면 아직까지는 이 승용 씨는 전형적인 그쪽 그 문화에 아비투스에 맞는 행동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쪽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늘 얘기하고 있는 두 가지 부류들, 가장 위험하면서도 가장 안전한 사람들이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12화의 시간 순서대로 흐름을 따라가면서 다양한 사람들의 관계를, 원규 씨랑 지현님의 관계, 그리고 백현과 윤영, 그리고 유식과 뭐 현지 등의 관계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자, 다음 화가 기대됩니다. 과연 어떻게 이제 스토리가 흘러갈지. 저도 그러한 마음으로 환승연의 4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환승연애는 나는 솔로보다 위대한 부분이 많아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과거에 이런 그 애도를 작별하고 있는지, 어떻게 자신의 삶을 애도하고 있는지, 특히 지금 민경 씨가 겪고 있는 이 과정들은 이번에 12화 기준으로 과거의 자신을 떠나버리고 있는 엘리자베스 이제 퀴블러우드스 선생님의 인생 수업, 즉 상실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는가, 분노, 절망, 자책 이런 과정들을 쭉 거쳐서 마지막에는 수용함으로써 상실을 애도하고 떠나보내는 그 과정을 민경 씨가 겪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민경 씨의 그런 행보에 대해서 저도 좀 너무 현실적으로 선택을 자꾸 하는 거 아니냐라고 비판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다. 승용 씨도 마찬가지고 여기 있는 출연자 모두 우리와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여러분들은 제 방송을 듣고 어떻게 느끼셨나요? 문득 떠오르신 생각이 있으실 겁니다. 네, 그 생각을 혼자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니면 댓글로 남겨서 다른 분들과 함께 의견을 공유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 동영상은 여러분들의 따뜻한 호기심과 깊은 궁금함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좀 더 재미있고 유익하고 뜻깊은 내용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신분석 매니아였습니다.